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예요, 난리. 정말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이죠. 네팔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며 뭐며 정치인들이 다 수모를 당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나가고, 프랑스에서도 데모가 있었다 그러죠. 시위가 좀 격렬했나 봐요. 뭐 방화도 있고 약탈도 있고. 그러더니만 얼마 전에 또 네덜란드에서도 시위가 뭐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고, 지금 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에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이재명 탄핵을 외치면서 여기저기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송에 안 나와요. 정규 방송에. 그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게 이제 방송 자체가 이 좌파 계열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잠식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미디어가 정권을 견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걸 보장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땐 데모하는 게 안 나와요. 반정부 시위 투쟁이라든지 어떤 반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스미디어에서 보이질 않죠. 반면에 우파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끊임없이 시위가 방송에 노출이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었죠, 그게. 소고기 파동. 그러더니 박근혜 때는 뭐 정권 초기부터 대놓고 난리였었고, 결국엔 탄핵을 이끌어냈고,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갖고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러는 와중에서 뭐 난리네, 뭐 날려버리네,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그것도 마이크를 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들끼리 한 얘기를 갖다가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그걸 방송에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편중되지 않았다라고서는 누가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시위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 지금 현대사회,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금 이슈와 뉴스가 되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가 파산 직전이란 말이죠. 그 3분마다 뭐 몇천씩 이렇게 빚이 쌓이고 있다라는 게 어떤 사이트에서 그걸 올리고 있어서 그게 시시각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긴축 재정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도 좌측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쪽 정치인들은 공공재정을 더 확대해서 펼쳐야 된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펴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그러면서 그러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메꿀까? 부자들한테 부자세 내라고 하고 기업들한테 돈 걷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이 되고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옮겨가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대가 공장을 갖다가 미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금호 타이어인가? 광주에서도 금호 타이어가 지금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냈고요. 노조가 강성이면 회사 운영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결국엔 전략을 다시 짜고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회사가 살아야지 직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결국엔 한국의 공장들이 지금 전 세계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노조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럼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 젊은 애들은 근데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특히나. 왜냐하면 많이 배웠거든요. 평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게 고등학교니까 고등교육이죠. 대학도 거의 기본적으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배운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거나 아니면 과학자인 경우에는 연구 쪽으로 가고 또 높은 직급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달라요. 발전할 수 있는 속도도 다르고. 문제는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교적 단순한 노동에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죠. 또 공장들도 지금 추세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 그리고 로봇이 결합이 되면서 더 이상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점점 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가속화가 될 테니까.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더 이상 공장 노동은 인간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 기지가 있어야 되냐? 뭐 있어야 될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디가 있든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요. 그러면 일자리는 없는 거죠. 공장과 관련돼서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그러면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냐? 지금 AI가 거의 그런 일자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라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지금 기존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일자리는 더 이상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죠. 그럼 자본은 점점 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 거대 기업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갈 거고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뭘 해서 살아야 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선 대두가 될 거고. 왜 이게 우리나라가 심각하냐면 전 세계 글로벌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고 아직까지 전 국민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까지 가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되게 작고 조그매요. 굉장히 AI 분야에서는 전 세계 3위란 말이죠. 우리한테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국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뭔가 방법론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정치권 없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올 뭐 불과 몇 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고요. 좀 급하죠. 근데 이게 이것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얘기를 아까 했지만 프랑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시위가 벌어졌던 거라는 거죠. 부자 감세, 뭐 기업 감세, 이것이 불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건데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피고 뭐 국가 재정을 풀어갖고 부양을 시키고 복지 혜택을 주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안 끌고 왔냐고. 좌파들이 그 사회주의는 그냥 아예 쫄딱 망해버렸는데 사회주의에서 흘러나온 그 발상들, 그 생각들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있는 나라들한테 스며들어서 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좌파적인 정책을 펴온 결과 지금 국가 부도가 일어났단 말이죠. 실제로 먼저 일어났던 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가 그렇잖아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실제로 벌어졌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를 상당히 줄여버렸고 긴축 재정을 폈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폈죠. 아주 대놓고 폈어요. 그 와중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리스크가 없었냐? 아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이 됐어요. 재선에 당선이 돼서 자기가 기존에 폈던 그 정책을 지금도 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가 부도가 된 상태 내에서 회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는 계속 그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요. 복지는 줄구고 있고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좌파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펴야 되고 복지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고 인간이 먼저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담론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갔더니 망해요. 사회주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방 사회들이랑 사는 게 수준이 비슷했어요. 오히려 더 잘 사는 데가 많았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한반도만 해도 북한과 남한이 한국전쟁을 치렀던 당시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공장도 그쪽에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북한은 쫄딱 망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 랭킹 탑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죠. 이 자유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 작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의 시스템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 발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프랑스가 지금 좌파들, 그래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지금과 똑같이 계속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면 프랑스는 국가 부도가 나요. 망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을 펴나가면 우리나라도 망해요. 국가 부도가 나고. 이건 정해진 수순이란 말이죠. 왜 이걸 못 깨달을까? 부자 것을 뺏어서 강제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부자들이 부자세를 내고 기업들이 기업 세금을 그렇게 충당을 해서 내는 것에 동의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뺏긴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은 기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세금으로 다 걷어가.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걷어가. 그럼 뭐하러 해 그걸. 힘들고 고생스럽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안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애초에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갖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벌어놓은 걸 쟤들이랑 다 똑같이 나눠야 돼.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해. 그냥 설렁설렁 하지.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핀다?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은 뻔드르르하게 좋은데 그게 사람의 버릇을 잘못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로, 나태한 사람들로, 긴장감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피땀 흘려서 뭘 해. 나라도 안 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정서에 팽배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해요.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문제점은 원인은 간단해요. 자본의 재분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자본의 배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부의 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이민 정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민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민 문제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을 많이 겪게 되니까 작년에도 독일에선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죠. 며칠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민 반대로.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이민 정책을 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화된 이민 정책. 그래서 국경을 막고 분담금을 갖다가 EU가 같이 나눠내고 이런. 그래서 이민을 안 받아들이는 정책을 피려고 정부에서 하니까 데모하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민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민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프랑스는 왜 이럴까? 영국도 사실 브렉시트가 벌어진 이유가 이민자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EU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국의 진짜 영국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차라리 브렉시트를 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브렉시트를 벌였는데, 영국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근데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시위대가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랑 완전히 정반대된 상황이죠. 독일이랑도 정반대된 상황이고.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프랑스 애들의 오만함이죠. 뭐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민주주의의 씨앗을 낳았고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사상, 거기에다가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해갖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를 갖다 굉장히 보장하고 중요시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거기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한때는 국제사회의 모든 문서들을 작성하고 국제 협약을 맺고 하는데 프랑스어가 사용되어 왔어요. 원래는 라틴어가 그렇게 쓰여졌는데 라틴어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로 대체가 돼서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프랑스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프랑스의 발전이 둔화가 되면서 영어처럼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이 창작되고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둔화되니까 영어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영어로 완전히 거의 대체가 돼버렸죠. 그만큼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과 프라우드가 강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영화에서도 독삼사 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독삼사의 자동차하고 프랑스의 자동차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 이런 택시인가라는 영화까지 있을 정도로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한때는 영어도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애들은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영어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거의 꼴통에 가깝게 프랑스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 국가부도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위를 벌이는,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지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그리고 긴축 정책을 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시위를 하고 강력하게 극렬한 데모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걔네들은 국민들 정서 자체가 이미 그렇게 자리를 100년 넘게 잡아왔다라는 거죠. 이민 정책,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 문제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국 쪽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투표권까지 있고 이런저런 우리나라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중국 자본들이 더 쉽게 산다. 자기네 돈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는, 대출로 다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벌써 튀어나오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엔 뭐 중국 애들 때문에 거의 쑥대밭이 됐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눈에 이게 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라든지 저 농촌에 농사 짓는데 농번기 때, 그리고 어촌 같은 데 가면, 그리고 공장에 가면, 지방 소도시의 공장들, 화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죠.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올스톱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 이민자 문제가 뭐가 문제냐?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시내 한복판에 사거리, 아주 큰 사거리에 이 코너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로타리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로타리에 그 약국이 있었는데, 약국 앞에 어느 날 그 노점 할머니가 와서 과일 바구니, 야채 바구니 이런 걸 한두 바구니 이렇게 들고 와갖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그 약방 아저씨가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먹고 살게 둬라 해갖고 그냥 거기서 장사를 하게 뒀단 말이죠. 이게 한 달, 두 달, 처음에는 뭐 감사합니다,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그렇게 뭐 먹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점점 과일 바구니가 늘어나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약방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번거롭게 만드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꼭지가 돌죠. 거기서 먹고 살게끔 장사를 하게끔 이렇게 편의를 봐줬더니 내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아저씨가 치워라 좋게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엔 이 야채 파는 아줌마가 성질을 부려요. 선의를 베풀었더니,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게 지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싸움이 나갖고 집달리를 불러갖고 걷어버렸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1980년대 이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 매칭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그 약방 앞에 그 장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그 입구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뭐 이랬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 약방 앞에서 장사를 하던 그 아줌마가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무식하고, 그 자꾸 슬슬 욕심이 생기니까, 무식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민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건설하느라고 고생해가면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 사회니까 외부에서 볼 때 부럽죠.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요. 아무나 옵니다. 돈 벌려고 오죠. 무식한 애가 들어와서 이 사회의 시스템에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커지면 지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지금 이민을 받아들였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 말은 좋죠. 말은 대단히 좋아요. 왜? 우리는 배웠으니까. 우린 지성인이니까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인류를 바라봐야 된다. 맞죠. 문제는 저 사람들도 그렇게 교육이 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만 해도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도 무식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저는 미치고 환장할걸요.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거든요. 그러면 202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7, 80년대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교육도 없이
환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걔네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걔네들한테 뺏겨요. 왜? 걔네들은 힘으로 하고 우리는 지성으로 얘기로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우리한테 대들어요. 야, 니네 평등하다며. 야, 니네 인권 얘기하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육이 없는, 그래서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 내에서 그 동등하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지적 수준, 생활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든 재반되는 모든 환경이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 그래서 얘기를 동등하게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당신을 만약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다가 갖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 가서 당신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그날로 사라집니다. 저 미친놈 소리 듣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자유와 인권이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세요? 입 바른 소리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이제 보이세요? 저는 이 유럽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민 정책의 문제를 놓고 유럽 사회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쪽 동구라파라고 부르는 동유럽, 그리고 이쪽 서부 유럽과는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요. 왜냐하면 동구라파 쪽, 동유럽 쪽은 아직 발전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금호 타이어가 가려고 하는 헝가리, 거기가 동구라파인가 그런데.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밀려온 그 난민들 수용하는 것도 벅차고요.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다지. 근데 프랑스 같은 애들, 인권 얘기하고 자유와 평화를 얘기하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주도를 해서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그동안에 펴왔는데 이게 결국엔 곪고 골마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보면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지원 안 해준다라고 툴툴툴툴거리잖아요. 지금 동유럽이 EU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툴툴툴툴거리는 거와 비슷해요. 아니, 지네들이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자기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도와주기가 쉬운데, 제가 전주에서 한 5년 살면서 놀랐던 게 그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인맥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전라도가 발전을 못한 건 자기네들끼리의 짬짬이 때문이지, 자기네들의 배타적인 문화 때문이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서 발전을 못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시절이 언제적 얘기인데, 70년대 얘기인데, 8, 90년대, 2000년대까지 지금 장장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런 피해의식에 쩔어있고, 지방자치제를 시도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대동소이하고요. 곧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들어닥칠 거예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네팔이 특히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네팔에서 저런 시위가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충분히, 정말 징그러워 죽겠다. 정치하는 너희들. 저것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정말이지.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나 혼자일까? 언젠가 이게 누가 도와서만 벌어지면, 딱 불만 붙이면 지금 국회 너희들 작살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진즉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 깡그리 해산시키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전부 다 자기네 그 카르텔에 의해 갖고 만들어진 그 파벌 정치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야 된다. 지금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회 해산을 외쳐라. 그러면 국회 해산이 가능해질 거다. 양정당 해산, 국회 해산 이거를 외쳐라.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가 두서가 없네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